안녕하십니까. 2026년도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교육을 진행하게 된 안전관리실의 안기웅 차장입니다. 금의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입니다. 바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도 5개년도에 대한 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9건, 22년도에는 13건, 23년도에는 17건, 증가 추세에 있다가 24년도에 11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5년도 들어와가지고 13건으로 늘어났고, 현재는 1월 기준으로 해서 1건이 발생됐습니다. 각각의 분기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은 지금 월별 현황으로는 최근 들어 3월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전 현황을 보면은 5월, 9월, 12월, 10월. 그래서 각 월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자께서는 그 시기별 주요 사항을 인지하시고 산업재해 제로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형을 잠깐 설명해 보자면, 현재 가장 많이 발생된 건수가 떨어짐입니다. 떨어짐은 2m 이하에서 떨어진 게 대다수고요. 10m 이상의 한 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절단 및 배임이 두 번째로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넘어짐 사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규칙상에 보면 각각의 유형별 안전관리에 대한 준수사항들이 있으니까 그 이행을 해서 사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중처법과 관련돼 가지고 혹시나 다들 아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처법의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하고 시민재해로 나눠볼 수 있는데, 시민재해에서 맨 위에 보면은 이제 사망자 1명씩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민재해에서는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이 1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산업재해는 그거보다 요건을 강화해서 6개월 이상의 2명만 발생해도 산업재해로 중대산업재해로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시민재해에서는 3개월 이상의 질병자 10명인데 반해서 산업재해에서는 직업적 질병자 1년에 3명 이상만 발생돼도 중대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온열질환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돼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부분, 관리사항의 중점사항으로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중처법에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서 사업주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가 현재 2026년도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한 의무 내용을 설명드리는 이유입니다.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에는 체계 구축,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고 이행했는지, 그리고 각 지자체나 행정기관의 명령에 대해서 이행 여부를 준수했는지, 그리고 이제 개별법에 따른 이행 여부, 이런 식의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행 여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향후 중처법의 판결에 중요한 그 양형의 기준이 됩니다. 2022년도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이후에 25년 8월 기준으로 해서 현재 약 65건의 판결이 났고, 그 중에 약 30%가 1심에서 종결이 됐습니다. 종결 사유는 법리적으로 양형에만 집중돼서 양형을 인정하고 해서 항소를 미제기하거나
자백으로 바로 재판이 종결됐던 사유 등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 항소를 하더라도 양형과 관련된 사유에는 앞서 말씀드린 의무이행과 관련된 증빙이 명확하게 갖춰지지 않으면은 상고하더라도 대부분 기각됩니다. 지금 저희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의무이행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갖춰놓지 않으면 향후 실무자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인지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상의 34조의 4항과 5항에서는 재난 분야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활용하게끔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의무화하는 대상 기관으로는 재난관리 주관기관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행정안전부, 그러니까 총괄하는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행정안전부를 볼 수 있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는 충청북도 및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있는데, 공공기관 안에는 저희 충북개발공사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목적은 실제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라든가 사업장에 대해서 가장 염려되는 게 풍수해인데, 풍수해 재난 등에 대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됐을 때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해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게 목적으로 볼 수 있고요. 이 상황적인 범위는 현재 본사, 사업소에 대해서 재난 예방 활동이라든가 복구 체계라든가 대응 체계, 그리고 방제 관련된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응급 대책이라든가 긴급 지원 체계를 적용하는 부분이 현재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의 상황적인 범위고, 우리 개발공사의 기간적인 범위를 보면은 실제 기상특보가 발생됐을 때의 상황 근무에 대한 부분, 어떻게 근무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조직이 이루어졌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구성되고 운영이 됐는지를 매뉴얼상에 크게 핵심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은 목차를 보면은 크게 5가지로 날 수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유형별 재난관리 대책, 그리고 안전관리 지침, 그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그리고 공사 관계자에 대한 업무 매뉴얼로 들 수 있는데, 이 중에 금의 교육 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은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가 있고요. 예전에 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지자체에서 그 명칭을 쓰고, 저희 같은 공공기관에는 이제 지원본부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안전 상황실을 운영하고 보고하는 협조체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무 상황이라든가 위험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상황 판단 운영 절차, 그리고 유관기관에다가 보고하는 협조체계, 요거를 재난 및 안전계획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입니다. 가장 먼저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본부장으로서는 사장님이 계시고, 그 밑에 이제 부본부장, 통합지원 단장으로서는 안전관리실장이 총괄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황관리 반응에서는 건축사업처장이 반장이 됩니다. 그리고 반원으로는 건축사업처, 균형개발사업처, 감사실 소속 직원이 반원이 돼서 안전방제 업무를 총괄하고, 그리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을 합니다.
응급복구반은 이제 단지개발처장이 반장이 돼서 단지개발처장 근무하는 반원으로는 단지개발처 직원, 미래사업처 직원이 응급복구반에 소속돼서 사업장에 대한 안전 방제 업무를 총괄합니다. 언론지원반은 전략기획실장이 반장이 되고요. 반원으로는 전략기획실 직원, 경영혁신처 직원이 반원에 소속됩니다. 이 언론지원반의 역할은 언론보도 및 홍보를 총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행정지원반이 있습니다. 행정지원반은 반장으로는 인사총무처장이 반장이고요. 반원으로서는 인사총무처 직원, 투자유치보상처 소속 직원이 해당이 됩니다. 행정지원은 사업이나 시설에 대한 관리, 총괄 및 피해 주민 등에 대한 긴급 대책 등을 관리합니다.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 사업소에서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 방제 업무를 관장합니다. 이 앞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는 이제 재난이 발생됐을 때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4개 반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황 관리는 어디에서 하냐? 아까 이 상황관리반에서 재난안전 상황실 업무를 총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재난안전 상황실에서 단계별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총 3가지 체계에 따른 근무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준비, 평상시에는 정위치에서 그대로 근무하시면 되는데, 준비 체제가 되면은 기상청 주의보가 발령이 돼서 직접적으로 사업장이나 아니면 본사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근무 운영 형태는 안전관리실장이 전무이사의 방침을 받아서 그래서 총괄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방침이 받았을 때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 근무 상황은 어떻게 할 거냐도 상황실에서 내용을 방침을 받을 때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경계 체제에서는 기상청 경보가 소규모 피해를 현장 및 본사에 일으킬 수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 상황 판단 회의를 거칠 때 전무이사가 주재를 해서 결정하고, 이 재난안전 상황실을 그때는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도 가동을 하고요. 그리고 비상체제에서는 기상청 경보 하에 직접적인 재난이 본사 및 사업소에 대규모 재난으로 확대되거나 발생했을 때,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상황을 전제로 진행이 되며, 상황 판단 회의는 사장이 주재를 해서 진행하고요. 근무 기준은 3단계로 적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황실도 운영이 되고 재난안전통합지원본부도 가동이 돼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재난안전 상황실 외에 초기대응반이 있습니다. 초기대응반은 현재 재난 징후가 발생됐을 때 상황인데, 이때는 평상시엔 정위치에서 근무하다가 상황이 발생되면은 해당 부처실 사업처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초기 대응반 구성해서 이 이후에는 이제 진행이 확대되거나 했을 때는 재난 안전 상황실을 통해서 재난 단계별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성이 되고, 초기 대응 반장 같은 경우는 건축사업처장이 되고요. 2차 상황이 이제 진행이 확산됐을 때 그때는 이제 안전관리실장이 돼서 상황실 근무 요원들이 이제 반원으로 같이 포함돼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재난안전 상황실은 어떻게 되냐? 그 상황실 위치는 안전관리실 저희 4층에 CCTV가 있는 그 실이 이제 재난안전 상황실이 되겠고요. 그리고
각 현장 같은 경우는 현장 지휘소의 상황실이 이제 재난안전 상황실로 장소로 보시면 됩니다. 상황실의 운영에 대한 관리는 총괄 안전관리실장이 기본적으로 합니다. 지금 현재도 재난안전 상황실이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난 우려나 발생이 됐을 때에 실제 운영하는데 이 안에서 상황실 안에서 상황 판단 회의도 하고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에 대한 가동 및 상황실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 운영을 할 때는 이제 안전관리실장이 총괄돼서 하고, 이 안전관리실장이 상황 판단회 초기에는 상황 판단회도 주관하고요. 그리고 실처단장이 상황실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을 각각 총괄하고, 아까 사업소에 대한 상황실도 있죠. 상황 근무자도 편성하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상황 근무자들은 상황 파악에 대한 보고도 하고 전파도 하고 초등 대처도 하는 그런 식의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상황실은 2교대로 이루어지고 9시부터 21시까지 1조, 21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2조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럼 각각 말씀드린 그 근무자는 어떤 식의 보고를 해야 되느냐? 요게 이제 작가서 보이실지 모르지만 재난상황 보고서입니다. 재난상황 보고서의 양식에 의해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최초 보고는 재난 발생하자마자 즉시 보고를 하는데 서면이든 전화든 가장 빠른 방법으로 1차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난상황 보고서상의 6하원칙, 일시, 장소, 상황 개요, 피해 상황, 응급조치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중간 보고는 이 최초 보고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아까 일시, 장소, 개요, 재난 피해, 응급조치 상황, 그리고 지원하고 협조되는 상황, 그리고 향후 전망이라든가 대책 등을 중간 보고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보고가 있는데, 최종 보고는 재난이 수습되거나 종료되고 더 이상 확산들이 소멸돼서 최종 종합해서 보고하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다르게 이제 피해 내용 응급 조치하고 대응 및 복구 활동에 대한 부분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향후 조치 계획까지 해서 최종 보고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요 재난 사항으로 죄송합니다. 중요 재난 사항인데, 이 앞서 말씀드린 풍수의 지진재해 외에도 중대재해에 대한 부분이 중요 재난 사항으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보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낮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실이 주관해서 도안전상황실, 그리고 충북개발공사의 감독기관인 도예산담당관실로 보고를 하고, 야간 같은 경우는 현장 상황실에서 저희 안전관리실로 연락을 하게 되면 낮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고를 하게 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중요 재난 통보는 지자체의 상황실을 통보를 해주는데, 지금 재난이 발생됐을 때에 각 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재난 보고와 안전관리실에서 취합되는 보고들이 서로 혼선이 돼서 피해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게 보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실로 일원화해서 보고하고 통보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는 부처실을 통해서 전무이사 사장까지 보고하는데, 즉시 통보는 안전관리실로 꼭 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황 판단 회의입니다. 상황 판단 회의는 지금 준비 체제, 그러니까 기상청에서 주의보가 왔는데 일단은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상황판단회의를 안전관리실장이 하고 안전관리실 부서원들이 참석을 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계체제는 이제 기상청 경보가 소규모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 재난이 발생됐을 경우에 상황 판단은 전무이사가 주재를 하고요. 그 참석자로는 이제 부로는 안전관리실장이 있고, 참석자로는 이제 사업처, 단지개발처장, 균형개발사업처장, 건축사업처장, 그리고 총무처장 및 부서 단장이 참석을 한 상황에서 상황 판단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비상체제는 이제 재난이 확대됐을 때 기상청 경보가 대규모 재난이 발생되거나 확대가 됐을 경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이때는 사장이 주가 돼서 주재를 하고 전무이사가 부가 되고요. 전무이사 이하 각 부처장들이 다 참석을 해서 하게 됩니다. 장소는 이 준비 단계에서는 재난안전 상황실 4층에서는 되지만 나머지 경계 비상에서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중회의실로 해서 이렇게 상황 판단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전에 작년에 상황 판단 회의를 진행했던 사진입니다. 그 상황 판단 회의에서는 뭘 하냐? 일단은 상황실 근무자가 개요하고 기상 현황,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을 상황실 근무자가 보고를 하고요.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부처실장은 재난 상황 분석 자료를 각 부서 입장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업부서에 과거에 피해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그리고 취약 위험 요인은 뭔지, 그럼 그 위험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초기 대응을 할 건지, 그리고 예상되는 피해 지역의 대처 사항들은 뭔지, 요거에 대한 재난 분석을 상황 판단회에서 각 부처장이 발표를 하면 아까 각 단계별 전무이사님도 책임자들, 사장님들이 결정을 합니다. 뭘 하냐면 어떻게 비상근무 상황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어디까지 하면 해제할 건지, 그런 비상근무 어느 부서까지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비상근무에 대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가동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리고 초기 비상대응 조치 사항을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요 상황 판단 회의를 각각의 단계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상황 판단 회의 결과 보고서 상에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 이행은 이제 각 부서별로 비상근무 단계도 실시하고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도 가동하고, 그래서 초기 대응에 대한 조치 사항도 확인하고, 이제 재난 유관 기관에다가 협업을 받거나 전파할 내용들도 후속 조치 이행 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유관 기관에 대한 보고 사항 협조 체계인데, 앞서 말씀드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4개 반이 있죠. 요게 핵심적으로 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데, 현장 방제 대책반은 본사 인근의 사업장으로서 우리가 직접 관할하는, 이전에는 오송사업단이 됐지만 이제 오송사업단이 종료가 건설 청조 오스쿠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부기사업소장이 현장 방제 대책반으로 운영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나머지 기상청이라든가 한전, 가스, 전기, KT, 산업안전보건공단, 도로공사 등 기타 협조를 받는 기관들이 있고,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는 기관들이 있어요. 상위 기관은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고, 충청북도 재난안전동주보다 더 상위가 중앙안전대책본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조 체계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요거 충청북도 외에도 지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지자체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까지 보거나 또는 협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상특보에 대한 기준인데, 기상특보 기준이 호우도 있고 태풍, 강풍, 대설, 폭염, 한파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가장 얘기가 많이 되는 게 이제 호우인데, 호우가 3시간 기준도 있고 12시간 기준도 있어요. 3시간 기준으로 하면은 주의보는 60mm 이상이 되거나 또는 12시간 기준 110mm 이상이 되면은 주의보. 이게 3시간에서 또 90mm로 약 30mm가 더 내리면 경보. 그 12시간은 180mm 이상 됐을 때 경보. 이렇게 해서 호우주의보 및 경보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태풍은 태풍주의보 기준 및 그 태풍 경보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경보에서는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이 되면은 태풍 경보로 발효가 됩니다. 강풍 같은 경우는 풍속이 14m/s, 그리고 순간 풍속이 20m/s 이상일 때는 주의보. 그리고 이 풍속 자체가 21m/s, 순간 풍속이 26m/s 이상이 됐을 때는 경보로 보고요. 그리고 대설은 24시간 하루 적설량이 5cm 이상이 있을 때 경보, 20cm 이상이 됐을 때 주의보, 20cm 이상이 있을 때는 경보, 이렇게 보시면 되고, 폭염은 지금 요즘 관심이 많이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도 되면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 체감온도 기준입니다. 33도 이상으로 2일 이상이 지속됐을 경우에 주의보가 내리고요. 그리고 33도가 아닌 2도 올라가고 35도 이상으로 2일 이상은 경보,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파 같은 경우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마이너스 12도 이하 이틀 이상 지속됐을 때가 주의보, 최저 기온이 마이너스 15도에서 2일 이상 지속했을 때는 경보, 이렇게 기상특보 발효 기준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계별 상하근무 요령인데요. 준비, 경계체제, 비상체제 이렇게 3단계로 있는데, 준비체제에서는 실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접 영향이 있는 기상청 주의보가 발효됐을 때에 주간 같은 경우는 본사는 이제 단지개발처가 1명 이상, 그리고 각 사업소에서는 사업소 공사감독 1명 이상, 야간에는 재택근무를 하고요. 그 공사감독원 관리원이 1명 이상의 준비체제에 있습니다. 지금 준비, 경계, 비상체제에 대한 근무 내용들은 각 사업소 반별의 상황마다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아시면 될 거고, 왜냐? 이게 재난사항이 지속되거나 하면 대체 인력이 없습니다. 그 소수 인원이 계속 과중한 업무를 쉬지도 못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 인력을 고려해서 각 그 부서장 및 사업소장의 판단 하에 그렇게 근무 명령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경계체제에서는 상한 근무는 사업 부서장이 발령을 내고요. 주간에는 이제 사업처, 단지개발, 건축사업, 균형개발 각 1명씩이 이제 근무를 하고, 현장에는 사업소 및 공사감독원이 각 1명씩 근무를 합니다. 야간에는 이제 본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단지개발, 건축사업 쪽 균형개발처, 사업처 각 1명이고, 현장에서는 공사감독원 1명 이상. 그리고 이제 비상체계에서는 상한 근무 발령을 사업부서장이 아닌 안전관리실장이 내립니다. 상한 근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판단 회의 통해 가지고 아마 내리겠죠. 그래서 주간에는
안전관리실, 단지개발, 건축사업, 균형개발사업처, 이 사업처 전원, 미래전략, 인사총무, 투자유치 보상, 경영혁신처 각 2명 이상 이렇게 상한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안전관리실, 단지개발처, 건축사업처, 균형개발사업처, 인사총무처 이렇게 각 1명씩, 그리고 현장에는 사업소장 및 공사감독원이 전원 비상체제에서는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럼 비상근무할 때는 뭘 해야 되냐? 행동 요령을 말씀드리자면, 준비체제에서는 이제 감독원은 방재 상황 일지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당일 17시까지 안전관리실로 보고를 하고, 각 부서 장한테도 보고를 합니다. 사업소장은 기상정보 파악하고 상황근무 명령을 어떻게 할 건지 발령을 하고요. 야간이나 휴일에는 이제 감독원이나 건설사업관리자 등은 똑같이 이제 방재 상황 일지를 기록하는데, 야간이나 휴일이기 때문에 다음날 8시까지 안전관리실로 보고를 하고, 방재 상황 일지를. 그리고 사업소장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면 방재 상황 종합 보고서를 사업소장이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경계 체제 및 비상 체제에서 상황 보고에 대한 부분은 낮에 하는 건 동일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 근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 상황 근무 요령에 따라서 경계 및 비상 체제 거기에 따라서 근무를 하고, 그리고 야간이나 그러니까 주간에는 뭐 각 부서별로 업무가 있으니까 그거대로 진행이 되는데, 야간이나 휴일에서는 사업소장 같은 경우에는 방재 일지 최종 보고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하는 것을 이제 사업소장이 하고요. 그리고 재발생이 되면 1차 유선 보고 및 진행 상황 보고를 안전관리실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건축사업처장 같은 경우에는 기상특보 상황이라든가 상황 근무에 대한 발령 및 관리 감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재해가 발생됐을 때 1차 유선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전관리실장한테 하게 됩니다. 단지개발처장 같은 경우에는 재해 발생에 대한 응급복구 지휘 감독 업무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현장 보고를 안전관리실장에게 하고, 또 복구 방침을 또 특혜에서 시달하는 것도 단지개발처장이 하게 됩니다. 안전관리실장은 단계별 상황 근무를 경계 비상체계에서 발령을 하고, 재난현장 통합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또한 복구 방침이 내린 것을 시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임무는 앞서 말씀드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각 반장별 임무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보고서 내용인데 어떤 보고들을 하냐? 풍수해가 있을 경우에는 이 방재 상황 일지 같은 경우에는 근무자가 하는 단원이 하는 거고요. 거기 보면은 기상특보 상황, 그 지역별 강우 기록, 그리고 피해 원인하고 조치, 그리고 비상 근무자는 누가 있었고, 이런 특기 사항까지가 해서 방재 상황 일지에 기록이 되고, 이런 방재 상황 일지를 사업소장은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강우 강설량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역별 누계 현황, 비상근무 사항, 그리고 피해가 있는지 피해 현황, 거기에 따른 응급조치는 뭐가 있는지 응급조치 내용, 이런 것들을 방재 상황 종합 보고를 사업소장이 작성해서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난현장 통합지원단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인데, 사업소에서는 그 4개 조를 편성을 자율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총괄조, 순찰조, 복구조, 통제조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총괄조는 기상 상황을 파악하고 유관기관의 협조도 받고 피해 사항을 보고하는 그런 총괄적인 업무. 순찰조는 현장에 대한 순찰도 하고 점검하고 구호 활동하는 게 이제 순찰조. 복구조는 재예방 조치, 수방 자재 확보, 응급 복구 등을 하게 되고요. 통제조는 상황을 통제하고 위험 지역을 통제하고 홍보 대피 유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 사업소의 인원이 적고 사업 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하기가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각각의 역할을 좀 분담해서 아니면 또 지원을 받아서라도 이렇게 재난안전 통합지원본부가 가동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응급복구와 항구복구에 대한 공사감독원이 해야 할 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응급복구 지침은 뭐냐? 응급복구 피해 발생이 되거나 피해가 예상됐을 때 응급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여기에 응급 대책이 있는데 경보가 첫 번째로는 경보가 발생되면은 발령해서 전달하고 피난하라고 권고하고 지시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그리고 세 번째는 응급조치나 구호활동. 네 번째는 질서 유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섯 번째가 긴급 수송 수단을 확보하는 거. 여섯 번째가 이제 추가적으로는 기타 재해에 대한 경감 필요사항이 재응급대책으로 응급복구 지침의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거 외에도 구조물 재해가 발생됐을 때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그리고 위험표시 설치, 그리고 비축 자재 및 장비 활용하는 거. 요거까지가 이제 응급복구 지침. 항구복구 지침이 뭐냐면 이제 항구복구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계약이나 예산을 수립하고, 그리고 본사 사업부처장하고 협의해서 하고, 복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연내 완공을 목적으로 하는데 연내 완공이 안 될 경우 차년도로 넘기더라 하더라도 홍수 전, 그러니까 폭우가 내리는 우기 전까지는 완료를 해야 한다, 계획 시에. 그리고 항구복구 업무 절차는 말씀드리면 재해 발생 시에 1차로 유산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해 발생 상황 보고를 작성하고, 또 응급복구 사항, 응급복구 계획에 대해서 작성 및 시행합니다. 그리고 사업소장한테 방침을 득한 다음에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협의하여서 합동으로 복구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했을 때의 하천 범람으로 인한 산업단지 우리가 개발하는데 침수 피해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일부 지자체의 복구공사가 합동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다음은 유형별 재난관리 대책입니다. 건설 현장에 대해서 위주로 설명드리는 동절기, 지금 현재 동절기이기 때문에 동절기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고 유형은 폭설, 결빙 사고, 붕괴, 화재 폭발 질식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질 수 있는데, 저희 아까 산업재해 유형에서도 보셨다시피 넘어짐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폭설, 결빙에 대한 부분은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위험 요인으로는 미끄럼이나 전도 추락, 그리고 매설물이 동파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1월에도 일부 발생이 됐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폭설로 인해서 가설 구조물이 붕괴되거나 변형되는
이런 위험 요인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아시겠지만 제 예방 대책은 적살된 눈을 제거하고 급경사지나 경사지에는 제설제 살포하고 눈이 덮여서 추락이 위험이 있는 데는 눈 다 제거하고 추락방지 덮개 제대로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철골 공사 같은 경우 적설량 1cm 이상 내면은 금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폭설 결빙에 대한 대책이 있고 붕괴는 이제 집안이 얼었다 동결되면 이제 집안 치마나 이런 부분은 거푸집 동가리가 붕괴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노면수가 유입이 돼서 팽창이 이루어지는 부분. 그래서 배수 시설 점검 필히 하셔야 되고 붕괴 위험 구간에 대한 균열 점검. 그리고 특히 이제 동결 집안에 대한 변이가 크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하는 거. 이제 화재 폭발 지식에 대한 건데 날이 춥다 보니까 전열 기구에 대한 화재 그리고 콘크리트 양생에 대한 양생 관련된 화재 그리고 또 뭐 동결된 폭약을 사용하였을 때 폭발하는 화재 등의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해 방지 대책으로는 항상 승인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돼요. 전열기기 안전성이 다 확보된 거. 그리고 가연물질은 난방기구나 화기에서 다 배제시켜서 이격시키셔야 되고 그리고 소화기를 비치하고 대피하는 요령도 다 근로자들에게 인식을 시키셔야 됩니다. 다음은 폭염에 대한 부분인데 폭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감온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위험 요인으로는 이 현장에 처음 배치되어 있는 신규 근로자, 그리고 또 고령자, 그리고 온열 질환 민간군들이 있어요. 고혈압 환자라든가 지병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작업했을 때 온열 질환의 위험 요인이 크다. 제 예방 대책으로는 이제 지금 24, 25 계속 이제 산업안전보건규칙상에도 언급이 되고 온열 질환자에 대한 조치들이 대통령께서도 언급이 될 정도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거기에 대한 기본 수칙을 이행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감온도 31도가 넘었을 때 휴식 취하는 거, 33도 이상에 대해서는 2시간 이내마다 20분 휴식하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물이라든가 통풍장치, 그늘막, 그리고 보냉장구 지급, 그리고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관리를 하실 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풍수의 재해인데, 풍수의 재해는 폭우하고 강풍이 주로 될 수가 있는데, 폭우는 시설물이 침수되거나 붕괴되거나 변형되거나 또는 그 폭우로 인해서 이제 전기 시설에 대한 감전 사고의 위험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물론 잘 하시고 계신데 제 예방 대책으로는 가배수로를 설치하고 침사지 정비하고 위험 벽면에 대해서 사전에 안전 보강 조치하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 폭우가 내리기 전에가 아니라 적어도 1분기 때는 미리 그런 정비가 있어야지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응급복구 자재나 장비도 사전에 확보하고, 그리고 감전 사고에 대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미리 사전 예방 조치하고. 다음은 강풍인데, 강풍은 지금 시설물 전도 및 붕괴의 위험이 있고, 그리고 가설재가 낙하하거나 비산되는 사고 위험 요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예방 대책으로는 가시설에 대한 연결부를 점검을 하거나 또는 이제 낙하물 방지망을 청소를 해서 추가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가설자재에 대한 비산 방지 조치를
하는 등의 재해 예방 대책을 갖춰야 된다. 이것으로 그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한 교육은 다 끝마쳤는데요. 지금 수강하시는 교육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교육 그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부서명, 직급, 성함, 그리고 수강 여부를 필히 남겨주셔서 향후 저희가 이제 교육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처리됐으면 합니다. 긴 시간 교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6년도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